압도적 경제 콘텐츠 압권.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경제 정보 드림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인데요. 그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은 전 세계 84개국에 코트라 무역관이 129개가 있어요. 거의 다죠. 거의 다죠.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날은 거의 다인데, 근데 거기서 매일매일 그 무역관에서 그 현지에 있는 생생한 경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좀 재밌게 풀어내는데,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상세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부터 재밌는 얘기만 있는데 저희는 재밌는 얘기만. 자, 그럼 오늘은 어느 나라 경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자동차. 일본 자동차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트라에서 일본 지역본부하고 해외시장 뉴스팀이 일본의 미래차 전환 동향이라는 제목의 그 시리즈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총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다 제가 양념을 조금 줬습니다. 자, 그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자동차 강국이죠. 네. 뭐 전 세계에서 1위 생산량 1위가 도요타잖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 뭐 자동차 브랜드만 뭐 열 몇 개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기도 해서 갖고요. 예, 열 몇 개 충분히 넘죠. 뭐 굉장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야무지게 만들고, 거의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 뭐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것도 도요타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근데 이 나라가 그 시장이 되게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는 미국, 중국, 미국 다음에 일본이에요. 판매량 기준이요? 예. 그렇게 많이 팔아요? 엄청 자동차를? 많이 팔아요. 근데 이번에 역전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023년 들어서 인도에 역전이 되긴 했는데, 인도는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일본은 1억이잖아요. 네, 1억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팔려요? 정말 많이 팔려요. 근데 되게 좀 특이했던 부분은 그 1990년대에 거의 800만 대 정도에 육박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판매량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라가 성장하는데 차 판매가 이렇게 줄어드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과 임금이 좀 감소하는 측면, 그 나라는 성장하는데 개인은 좀 가난한 그런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란 국가의 굉장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차를 많이 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경차를 진짜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의 한 4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그러니까 진짜 소나타급, 그리고 산타페급, 아반떼급 합쳐도 한 절반 될까요? 근데 그 정도가 다 경차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경차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그 어르신들은 이거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냥 돈 벌면은 야무지게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뭐 벤츠, 뭐 BMW 그래 뭐 일본 보라고 얼마나 실용적으로 경차를 타냐. 저 부자 나라에서도 그렇게 경차를 타지 않냐라 그러는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경차 기준 자체도 되게 달라요. 경차 기준이 한 660cc 이하거든요. 660cc.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의 스파크, 제일 작은 차가 스파크잖아요. 그게 한 995cc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파크가 저기 그 일본에 가면 한 준준형급. 와,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차 기준은 대충 1000cc 미만인데 일본은 660cc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좀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경차가 많이 팔리니까 경차를 갖다 팔아야지라고 해서 스파크를 가져가면 경차가 아닙니다. 팔차가 없는 거네요. 팔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다 똑같죠. 폭스바겐이 됐든 GM이 됐든, 일본 가서 좀 차를 팔아봐야 되겠다. 경차? 그럼 경차 갖다 팔지 뭐. 오, 경차가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차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 대단히 실용적이고 뭐 이렇게 되게 경차를 막 엄청 좋아해서 경차를 탄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되게 필연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에, 일단 취득세 자체도 이제 구입가의 그 소형에서 대형차는 0.0에서 3% 정도 되면은 경차가 한 2%에서 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포인트 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5천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거의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세금에서만. 그런 데가 있고, 또 이게 그 3년 신차를 구입한 이후에 3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차량 검사를 받게 돼요. 그때 중량세라는 걸 냅니다.
무게에 따라서. 예, 차의 무게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3,300엔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에서 대형차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00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0.5톤 당이잖아요. 네. 그럼 차가 보통 1톤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1톤만 해서 한 5,000엔 정도 해갖고 10,000엔이다. 네. 그러면 정액 3,300엔에 10,000엔.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만 세금의 3배 차이가 나고 자동차세도 경차는 1,800엔인데 소형차는 최소한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배, 2.5배가 차이가 나요. 네. 세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거기 돈도 돈인데 공간 확보도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공간이라는 게 이제 주차 공간을 얘기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때 꼭 차고지 증명을 해야 돼요. 차고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 어디에 있는 차다.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차 고지는 그냥 고지를 얘기하는데 네. 주차장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차를 사려면 예. 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 주차장이 없다. 네. 그러면은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반경 2km 안에 어느 공용 주차장의 어느 구역이 내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차를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공용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이 뭐 단층으로 한 2, 3층짜리로 돼서 기계식 주차가 돼요. 근데 규격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큰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큰 기계식 주차장을 하나 같이 사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뭐. 네, 아니면은 우리 다들 집 앞에 마당 한 20평 정도는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벤츠, 세우거든. 마이바흐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을 새로 사든지 네.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을 새로 사든지 요래면은 우리가 좀 큰 차 살 수 있습니다. 차 사지 말라는 겁니까? 경차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차가 정말 많아요. 경차가 거의 아까 10개 브랜드 얘기했었는데 한 55개 정도 종류의 차가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경차도 우리나라 경차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해치백 같은 구조로 해서 뒤에 트렁크가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해치백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밴처럼 생긴 애도 있고 네. 약간 스포츠카 같이 생긴 애도 있고 뭐 일반적인 차들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렇게 55개 차가 있는 요 시장에 660cc짜리를 네. 따로 만들어서 네. 진출한다? 경쟁력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자동차 회사가 네. 55개 브랜드가 있는 55개 차종이 있는데 거기만을 대상으로 차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물류비도 써야죠. 네. 뭐 거기다 마케팅도 해야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차 천국인 것도 맞고 내수차 천국인 것도 맞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벤츠 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BMW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마당 같이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들어가요. 그래갖고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내수 신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도요타가 47.4%로 가장 높고요. 브랜드도 많아요. 스즈키, 혼다, 닛산, 마츠다, 스바루, 미쓰비시.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보통 해외에선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표가 예. 일본 차들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에요? 아니면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 내수. 근데 일본 내수에도 뭐 벤츠도 있을 거 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요? 기타. 그 정도예요? 네, 기타. 벤츠 BMW 기타입니까? 다 합쳐서 벤츠, BMW, 스텔란티스, GM, 테슬라, 현대로 다 합쳐서 기타. 그 기타가 한 6.4% 정도 되니까 국산차 비중이 거의 한 93%, 4%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타를 따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임러 그룹, BMW, 폭스바겐의 아우디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고급차 쪽은 좀 돼요. 그나마 요 안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도 좀 현대차는 약간 자존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문구 회장 때부터 자존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자동차를 배워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뭐 다 해줬지. 맞아요. 다 해줘가지고 그거 베껴 갖고 이제 차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성장 설계 기술도 갖춰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먹힌다. 그러면 진짜 청출어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우리가 소나타 잘 팔리고 그때 처음으로 일본에 한류 열풍이 불 때 요은사마, 네, 거기 지우히메, 그렇죠. 네. 이거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이때 요은사마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네. 겨울 소나타. 그래가지고 현대 소나타.
윈터 소나타. 아, 겨울 소나타예요? 예, 겨울 소나타. 배용준 씨를 모델로 해서 겨울 연가였으니까. 겨울 연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 당시에 제일 성공적이라고 했던 그 소나타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 짠 하고 진출해서 한 2, 3년 만에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 여기는 이 정도 차면 최소한 상류층 그래요? 이 타야 돼요. 아. 왜냐면 경차에는 세금도 엄청 싸고 주차장도 다 완비돼 있고. 근데 이거죠. 요 정도 중형 정도 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주차장도 따로 구해야 되고 세금도 엄청 비싸고 유지 보수비 많이 들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워낙 AS 센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 많이 들지, 수리비도 많이 들지, 세금도 많이 들지. 그런데 그 돈이면 BMW. 벤츠 BMW 사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아. 그리고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되게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일본은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기술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에요. 2015년 기준으로 배터리 시장,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의 절반 이상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2차 전지 분야에서 선두주자이고 거기에 그 기초 기술들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1위가 파나소닉 37%, AESC 9.7%, 그리고 이제 중국이 27%, 한국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또 배터리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분야에서도 사실 테슬라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데도 파나소닉이죠. 그리고서 그게 근데 잘 못해요. 뭘요? 배터리를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못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전환도 잘한 거 잘 안 알겠는데 예. 왜 전기차는 안 하지? 네. 그리고 2020년이 됐더니 일본의 비중은 21.1%로 줄어들었고 중국은 37.4%, 한국은 36.1%. 비율로 보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일본의 그 AESC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닛산의 리프라는 차가 있어요. 네. 2010년대 초반 뭐 그때쯤 나온 차인데 그 차가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닛산 리프예요. 그 닛산이 리프를 만들면서 그 리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자회사가 AESC예요. 아. 근데 이것도 지금 중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리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는 일본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주요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중국은 지금 신차 판매 중에 21.7%가 전기차가 팔려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14%, 미국도 6%. 근데 일본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이유가 많죠. 네. 이유가 많은데 여기서 친환경차를 팔 때 일본은 그 차세대 자동차라고 불러요. 친환경차를. 네. 그러면 차세대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클린 디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클린 디젤이었어요. 클린 디젤 지금도 해요? 클린 디젤이란 말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러니까요. 네. 클린 디젤은 디젤 사실 게이트 이후에. 디젤 게이트 이후에 사실상 없어진 단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원래 클린 디젤에다가 약간 보조를 해줬었어요. 네. 근데 그거 디젤 게이트 이후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클린 디젤을 비율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 보더라도 일본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느리게 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 비중은 이게 친환경차 비중이 낮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친환경차 비중이 무려 49%입니다. 네. 정말 비중 높아요. 네. 근데 그 중에 42%가 하이브리드. 아. 친환경 자동차가 절반이긴 한데 예. 전기차는 거의 없다. 전기차는 거의 한 2% 정도. 2%. 네, 이것도 1점 몇 % 이렇게 되는데 네네. 반올림에서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참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친환경차도 굉장히 먼저 했던 나라고 친환경차 관련한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데 친환경차는 전기차는 안 만들어. 네. 이제 특이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도 2035년까지 신차 판매 10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취득세, 중량세, 자동차세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도 할인을 대부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금도 한 900억 엔 규모로 보조금도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65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650만 원 뭐 쉽게 하면 600. 600. 근데 요새 환율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갖고 한 600만 원 그러면? 그냥
그 1,000원 계산해서 네. 보면은 650만 원. 650만 그리고 원. 수소전기차에 230만 원이니까 거의 한 2,300만 원 정도. 여기도 이제 수소차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트라에서 이런 자료를 낸 이유는 여기는 두 개가 되게 그 난공불락이었는데 하나는 수입차는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친환경차는 안 돼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일본 회사들이 이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미흡하게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가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기존의 내연기관도 안 돼, 하이브리드도 안 돼. 근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자동차가 들어가면은 거기 각종 규제에 묶여서 안 됐었는데 2035년까지 100% 전환을 위해서 여기는 규제가 좀 그래도 좀 우호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번 타겟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럼 어떤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것 때문에 아이오닉 5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소나타 장렬하게 전사한 다음에 네. 일본은 쳐다도 보지 말자 그러다가 이번에 전기차 시대에 보니까 여기 전기차가 쓸만한 게 없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에 진출해 보자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게 아이오닉 5였어요. 네. 그럼 거기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차가 이게 절대량자치에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제 경차 중심인 차에 그나마라도 이게 좀 올라온 게 아까 보시면 여기서 안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안 올라오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졌잖아요. 네.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요 각도가 뭐냐? 뭐였을까요? 닛산 사쿠라입니다. 닛산 사쿠라? 예, 사쿠라라는 전기차가 나왔어요. 네. 작은 전기차. 경차. 경차. 이거 경차입니까? 어쨌든. 네. 경차죠. 그러니까 일본에선 케이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가 그 사쿠라라는 전기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닛산하고 미쓰비시하고 둘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똑같은 플랫폼에 두 개의 전기차를 내놓은 거예요. 하나는 사쿠라고 하나는 EK 크로스. 요 두 개의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난공불락 전기차 진짜 안 팔린다 그랬던 일본 시장에서도 드디어 이게 좀 팔리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기차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에서 경차 비중이 네. 2021년에 2.6%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뭐 테슬라 좀 들어가고 뭐 네. 리프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정도였다가 2022년이 되면서 44.6%로 높아져요. 절반이요? 2.6%에서 2.6에서 44.6%. 그렇게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총량이 많지는 네, 않지만 그렇긴 하죠. 네. 거기서 경차 비중이 높아졌던 건 그냥 이 사쿠라하고 EK 크로스가 그냥 다 휩쓸어 버린 거죠. 결국 전기차도 경차로 가고 있는 거군요. 일본은. 그러니까 경차가 아니면 안 팔리는데 네. 전기차도 잘 안 팔리는데 그러면 야 일본은 전기차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경차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전기차를 아예 안 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된 차가 바로 이 닛산의 사쿠라죠.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전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바틀렉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했는데 싼 거 만드니까 되더라. 요거를 또 사쿠라가 보여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쿠라 같은 경우는 20kW급이니까 그렇게 배터리 용량이 크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한 180km 정도? 근데 진짜 웃기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한 400km, 500 이거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네. 전기차 좀 탄다 그러는데 이건 180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왜 180km밖에 안 되냐고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네. 이거 이제 합리적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들 타는 거 보니까 하루에 30km 이상 타는 사람 거의 없다. 알죠? 예? 알지, 다 알지. 네. 하루에 30km 이상 뭐 출퇴근하면서 네. 30km 이상 많이 안 타잖아요. 충전 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주도 좀 덜하고 네. 아니 뭐 차를 동네에서만 타나 가끔 여행도 가고 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더 길게 타기를 바라는 건데. 네. 야 생각해보면 가끔 그러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반감이 들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게 먹힌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그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다. 네. 작으니까.
작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이오닉 5가 20분입니다. 아 그래요? 18분. 그 아이오닉 5는 72kWh짜리 배터리예요. 네. 아까 20kWh니까 거의 2.5배. 근데 일단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2천만 원대 정도 되고 보조금 받으면 1,700만 원대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성능보다는 가격 정책이 좀 크게 작동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분명히 작게 시작은 했지만 경차에만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확대가 될 건데 그럼 확대가 될 때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충전기. 네. 충전기도 참 일본은 먼저 시작하고 먼저 가만히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 막대 그래프가 충전기 됐어요. 몇 년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2013년부터 13년이요? 굉장히 빠르게 늘죠. 네. 빠르게 늘고 2018년 남들이 이제 이제 늘려야 막 될 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스톱.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닛산 리프가 굉장히 좀 베스트셀링 카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보급 빨리 되다가 근데 사실 뭐 그거 몇 대 하는 게 뭐 얼마나 충전기를 쓰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 중심에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충전기에 뭐 차는 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유지 보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전기차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이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서 충전기를 보급을 계속 안 한 게 있었고 또 여기가 그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본은 이게 워낙 앞서가는 나라기 때문에 네. 그 차데모라는 자기신들의 표준 충전기 규격을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차데모 계속 쓰고 있잖아요. 차데모 쓰고 있죠. 네. 근데 그때를 넘어서고 나니까 갑자기 그 테슬라 방식의 뭐 CCS 방식의 이렇게 방식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차데모 표준이란 말이에요. 아 일본은 전체적으로 차데모예요? 아, 여기는 앞서가는 나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다 보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저거 뭐 차별로 호환도 안 되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서 이제 다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보급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완속 충전기와 이제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완속 충전기는 10kW 미만으로 한 24시간 충전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50kW 이상 되는 급속 충전기는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350kW시 뭐 이런 것 300kW 급 이런 거는 진짜 빨리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0kW가 이상 되면은 거의 변전기급의 규제가 있습니다. 변전소급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살면 안 됩니다. 충전기 했는데 네. 와. 옛날 규제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충전기를 그 전에 뭐 굳이 200kW급 이상으로 지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던 거고. 네. 전기차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에 이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완속 충전이 표준이었던 거고. 그게 우리가 10년 전 전기차에 대한 인식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거의 변한 게 없었던 거고. 설치 비용도 완속은 200만 엔, 급속은 730만 엔으로 한 4배 가까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전기차 충전소가 한 19,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3,000개는 완속이고 급속은 한 8,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2018년 이후에 신규 설치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거 전기차를 보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네. 야 저기를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냐 싶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나마라도 룸이 있는 게 전기차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급속 충전기 3만 대를 포함해서 15만 대를 설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보조금을 되게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기대하는 거는 일본 기업들은 또 정부가 하자 그럼 잘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속도로 관리 기업인 넥스코가 모빌리티 파워와 함께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 1,100개.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제 가다가 충전을 해야 되니까 급속 충전기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체인지사가 루테인 재팬 그 숙박 시설 운영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숙박 시설별로 완속 충전기 다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숙박 시설은 뭐 자면 되는 거니까 네. 완속 충전기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배터리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V2B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Vehicle to Building. 비클 투 빌딩. 전기에서 그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네. 빌딩에 전기 필요하면 넣어주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게 V2X라고도 보통 해요. V2V도 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허용됐는데 네. 차하고 차끼리 내 충전된 전기를 얘한테 주고서 돈 이렇게 받고. 돈 받고 네. 그러니까 돈 받고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업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일본은 전기차 충전할 때 요금 어떻게 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물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내냐고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예.
그냥 한전 전기요금.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충전 시간제로 합니다. 시간제요? 예, 얼마나 오래 충전했는가. 잠깐만요. 그럼 급속이 싼 거예요? 급속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 없었으니까. 네. 있긴 있는데 급속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긴 다 요금제, 시간 요금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 넣는지가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전기 오래 넣는지를 네. 기준으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속 충전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는 많이 넣고 네. 짧은 시간에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규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규제 개선 요인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 규제도 정비가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나타나게 될 거니 거기 관련한 충전기 사업도 우리나라 뭐 LG도 하고 SK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코트라에서는 한번 일본 진출을 할 때 이런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왠지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동차로 그 시장을 뚫기는 여전히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좀 크잖아요, 무겁고. 예, 예.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이제 뭐 팔리는 전기차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경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고 하면 자동차로 뚫기는 물론 바뀐다고는 하는데 예, 와, 예. 그게 쉽진 않겠다. 근데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내연기관. 내연기관으로 아까 그 상황 뚫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뚫죠. 못 뚫죠. 네. 근데 그나마라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는 잘 못하니까. 근데 일본 정부는 35년까지 100% 바꾼다 그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규제도 거예요. 함께 바뀌니까. 규제도 바뀌는데 일본 회사들은 경쟁력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파고들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일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코트라에서는 이제 혼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와. 혼다는 사실 예전에 엔진의 혼다라 그래가지고 네. 엔진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인 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뭐 엔진 기술에 뭐 양산 기술 투자한다, 뭐 글로벌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좀 퇴색이 좀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2040년까지 탈엔진 선언을 했어요. 네. 탈엔진이면은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기차 판매 1위는 닛산입니다. 네. 아까 리프가 있었고 미쓰비시 도요타 있고 혼다가 이제 4위 언저리 그 기타의 영역에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가 옛날에 뭐 600만 대 팔던 데가 지금 400만 대도 못 파니까 회사 자체가 부진하지만 혼다 2라는 모델을 좀 그 파일럿 같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283km, 가격은 495만 엔. 그 싸지도 않고, 네. 거리도 애매하고, 네. 좀 애매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그러니까 좀 그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 전기차 자체를 타겟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유럽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놓은 차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혼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과 대중차의 양극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프리미엄 쪽은 아큐라. 네. 아큐라가 혼다 겁니까? 그러니까 혼다의 프리미엄 프리미엄 브랜드. 브랜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안 들어와가지고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타에는 렉서스가 있고, 닛산에는 인피니티가 있고, 뭐 GM의 캐딜락이 있는 것처럼. 예, 현대차에 제네시스가 있고, 현대차의 제네시스. 혼다에는 아큐라가 있어요. 네. 근데 아큐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아큐라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2028년에 아큐라 브랜드를 전면 전기차로 바꾸겠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 그리고 낮은 가격대는 이게 이제 경차 쪽에 이 엠박스라는 차인데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못 봤는데 네. 그냥 일본 박스카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얘가 지금 그 1위 차거든요. 어. 그러니까 박스카 중에 1등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먼저 이제 바꾸겠다. 전기차로. 그래서 신차 판매 1위,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막 혼다가 뭐 도요타랑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5년부터 30년까지 1단계는 외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겠다. 네. 우리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혼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네. 배터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LG엔솔이 되게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너 왜? 일본에서 전기차 배터리 안 하고 왜 일로 오셨어요? 해서 네. 오히려 LG엔솔 내부에서 야 혼다가 지금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라고. 혹시 뭐 딴 거 혹시 뭐 기술 빼가려고 온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030년부터는 직접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계획까지 3단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혼다가 그
이 차는 아필라라는 전기차예요. 네. 그 2023 CES에서 소니가 자기네 어떤 자율주행차 미래 모빌리티라고 보여줬던 전기차가 있어요. 네. 그게 이 아필라입니다. 요 차 혼다가 만들었습니다. 아, 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혼다가 만들고 네. 모빌리티 전장과 관련한 부분들은 소니가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2025년부터 수주를 받아서 26년부터 납품할 계획인데 이 차도 좀 관심들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소니가 워낙 전자 분야에서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고 혼다가 차는 또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전기차 전환 그리고 업체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아까 제목이 모빌리티였잖아요. 네. 그 모빌리티 중에 좀 대표적인 모빌리티인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관련한 리포트가 있어서 UAM. 예, UAM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UAM은 그 eVTO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eVTOL 이게 그 eVTOL. 그냥 모양을 보시면 알 건데 이렇게 생긴 애들. 네.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헬리콥터처럼 돌아다니는데 헬리콥터는 되게 시끄럽고 네. 부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eVTOL은 소음이 훨씬 더 적고 배기가스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부품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한 네. 모델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eVTOL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예요. 네. 오사카 엑스포에 그 eVTOL 관련한 그러니까 항공 모빌리티 관련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 네. 이거를 엑스포용 전시 행사가 아니라 상용화를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금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타미 공항에서 남바역 루트 이게 이제 오사카의 주요한 역의 조한역인 이 남바역인데 여기에 이제 그 킬로미터당 단가에서 운임 총액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 4명 타는 탑승객 그 대형기 기준으로 볼게요. 네. 여기서 초기에는 한 1만 엔 정도 될 건데 한 5,800엔 정도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지금 택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택시로 이동하게 되면 한 6,000엔 정도 돼요. 그 수준 맞추겠다는 거네요. 5,800엔이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택시를 타게 되면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 eVTOL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게 달성이 된다면 네.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사카 엑스포장 부서 쪽에 모빌리티 체험 존을 만들고서 모집을 한 거예요. 우리가 2025년에 요거 규제 다 만들어주고 네. 상용화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 신청하세요. 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이거 만드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 300여 개 업체가 600여 종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승인 단계까지 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뭐 기업 이름 떠오르는 거 해봐야 이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든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 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볼로콥터. 네. 이거 다임러 벤츠가 투자했던 회사고요. 그 이제 그 조비 에비에이션. 네. 지금 이제 유명한 회사. 여기는 SKT하고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거 중에 이제 스카이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도요타하고 이제 같이 했던 회사인데 한번 그냥 같이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뭐 귀엽습니다. 이거 1인용이에요. 네. 이런 겁니다. 1인용 항공 모빌리티. 근데 이걸로 뭐 상용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이걸로 그 1인승을 만들어서 좀 투자를 좀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한 2인승, 3인승짜리 만들면서 국토교통성에 지금 승인 신청을 좀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직 요거는 요 정도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그 운전자만 있고 승객을 못 태우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운전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4인승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가 또 이게 그 날개가 있는 거하고 이제 볼로콥터는 날개가 없고 조비는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네. 그 날개가 있으면은 그 양력을 받아가지고 좀 더 멀리 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은 한 24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2인승의 파일럿 빼면 한 명밖에 못 하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네. 이것도 한 4인승 정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혼다도 여기에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코트라가 혼다 취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고출력이 요구되는 그
이착륙을 할 때는 네. 그 안에다 가스 터빈을 넣어서 터빈 발전기, 네. 발전기를 넣어가지고 그 가스 발전기를 넣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뭐 배터리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갈 때는 배터리로 가고 네. 여기서 이착륙할 때는 고출력이 필요할 때는 전기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넣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넣으면 안 되니까 네, 엔진을 넣으면 안 되니까 가스 터빈 발전기를 넣어서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로 위로 올라갈 때 쓰고 그렇죠. 나머지 운항할 때는 이제 그냥 배터리 쓰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 하늘로 이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빠르고 차도 안 막히고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잘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형식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일본 정부에서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체 인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사실은 그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뭉개고 가면 계속 뭉개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줬을 때 내가 먼저 내주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FDA 같은 약으로 따지면 FDA 같은 거예요. 네. 미국에서 인정받고 온 약을 한국에서 승인해 주는 부담 거고. 없죠. 근데 아직 딴 나라가 인정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체 인증에 대해서 기술적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먼 미래의 일로만 인식되던 이런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2025년이라고 하면 이제 내후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나왔던 그 일본의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미래차 전환 동향인데 네. 미래차에 그 항공 모빌리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산업의 어떤 그 산업과 사업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기회를 찾기 힘들지만 일본도 지금 정책도 바꾸고 규제도 바꾸고 산업도 바꾸고 하려는 찰나니까 이때 한번 노려보자. 그런 거죠. 이건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근데 윤사마도 못 들었던 거. 윤사마도 못 들은 게 한번 되나? 이번에 한번 N이 뚫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것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도 들어갔고, 네. 거기에 넥소도 들어가고.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쉽다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UAM 항공 모빌리티 사업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행기는 안 만들고 통신? 비행기 사다가 보통 이렇게 택시업 하려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택시 라이센스 받으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뭐 꼭 무조건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미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기초 기술 쪽에는 좀 탄탄하게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오늘 시간은 일본의 미래차 전환 동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기회는 찾은 거죠, 배터리. 배터리는 그 일본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 자, 좋습니다.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